식사하시고 좀 노곤하실 텐데 또 멀리서 오신 선생님도 많이 계실 텐데 세 번째 세션에 아주 재밌는 강의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그룹에 대한 강의를 이제 테마로 세 분께서 강의 주셨습니다. 먼저 강의 주실 분은 백승일 원장님이십니다. 청주의 참정형외과 원장님이시고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저희의 근골계 총파업이고요. 회장을 지내셨고 통증학회 연구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PRP와 스트레스 우리 이머징 테크닉으로 한참 이제 가까워지고 PRP가 지금 이제 실비보험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백승일입니다. 그 큰 주제는 PRP와 스템셀인데 주로 스템셀을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PRP는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PRP는 특히 뭐 많이들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본베로 스템셀이 그렇게 어려운 프로시저가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스템셀이 왜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여름에 아마 7월쯤에 이제 신의료기술 도시로 인정이 됐는데요. 저는 준비를 해서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케이스 정도 한 것 같고요.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장골름, 그러니까 그 일리아 크레스트와 그 PSIS 레벨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이거를 원심 분리해서 스템셀 농축액을 관절 내에다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도 스템셀을 무릎에다 치료하는 시술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니 조인트의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그레이딩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거 말고 제가 좀 보시기 쉽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레이드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57년도에 켈그린 로렌스가 했는데 63년도에 한번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상 관절에 비해서 이제 그레이드 1은 의심입니다. 두 가지 팩터인데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있느냐 아니면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느냐 두 가지 팩터를 가져가는데 이 내로잉이 의심이 되거나 또는 오스테오파이트가 의심이 되면 이제 그레이드 1으로 접습니다. 그레이드 2는 명백한 오스테오파이트,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관계없습니다. 그레이드 3는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명백한 거를 그레이드 3로 잡습니다. 오스테오파이트가 이제 물론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그레이드 4는 아주 시비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양쪽 무릎을 가진 환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레이딩을 할 것인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노멀 무릎이고요. 오른 여기 첫 번째 여기는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레이드 1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오스테오파이트가 명백하게 있죠. 이건 그레이드 2로 잡습니다. 근데 이 분의 무릎이 반대측에 비해서 내로잉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레이드 3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딩 시스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릎에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아닌 넌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어떤 치료가 더 좋은 치료인가를 이제 아이디어란 세라피는 이렇게 나오죠. 통증이 줄어야 되고 기능이 많이 좋아져야 되고 카틸리지 데미지도 다시 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안전하고 저렴해야 되고 뭐 이런 치료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나열해 보면은 뭐 약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연골 주사 뭐 흔히 한간에서 얘기한 DNA 주사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바이올로직한 이펙트를 띠는 것은 이제 PRP하고 스템셀이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메센키멀 스템셀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 강의의 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기 좀 그렇고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그 네이처지 온라인판에 나온 겁니다. 이게 37개의 무릎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히 난치성 무릎 그레이드 3와 4입니다. 그레이드 3, 4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을 60cc 정도 뽑아가지고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졌더라. 4년 팔로우를 했는데 좋아졌더라. 부작용도 없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레이드 4도 다 좋아진다는 것이 스템셀 세라피의 효과입니다. 또 다른 뭐 아날라이시스를 보면은 대규모의 멀티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했는데 10년 동안 작년까지 10년 동안 나온 논문들을 다 리뷰를 했습니다. 어디에 4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리뷰를 했는데 이 중에서 18개, 20개 정도 아티클을 메타 아날라이시스입니다. 이게 SCI 인덱스되고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시스템 리뷰를 한 것들인데 여기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또 다른 연구는 22년도에 제일롱 박사가 했는데 랜더마이즈 컨트롤 RCT 연구를 했는데 전부 다 SI 인덱스된 연구 아티클들을 19개 이상을 리뷰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금 느슨하게 기준을 잡아보면 수백 개의 논문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템셀을 어디서 추출할 것인가 이제 본메로가 오늘 강의의 주 핵심일 거고요. 그다음에 아디포스 티슈 그 지방 조직에서 빼는 것도 작년도에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센타는 조금 어렵고요. 스템셀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임신 과정에 수정이 되면은 수정이 됐을 때 수정체가 기본적으로 한 서너 번 또는 뭐 대여섯 번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모룰라라고 합니다. 모룰라라는 것은 그 우리 콩나무 열매 오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상실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룰라 레벨에서 이제 블라스토시스트로 가는데 모룰라 레벨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휴먼 피투스로 갑니다. 그런데 모룰라 레벨에 있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블라스토시스트에서 이너셀 메스에서 나온 그 세포들은 플라센트를 제외한 것 나머지 구조로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룰라 레벨에서 나오는 능력은 모든 분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분화능이라고 하고 전능 분화 또는 전분화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블라스토시스트 레벨에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로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리포텐트 다분화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세포들에서는 하나의 섬유 아세포는 섬유로 되고 하나의 셀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건 유니포텐트 하자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스템셀의 큰 기능이 줄기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 리뉴얼, 포턴시, 파라크라인 이펙트. 셀프 리뉴얼은 줄기세포가 또 다른 줄기세포로 된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거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플루리포턴트하다는 거죠. 얘가 심어놓은 곳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연골로 심어놓으면 연골이 되고 뼈로 심어놓으면 뼈로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기능은 파라크라인 이펙트로서 주요 기능은 이제 이뮤노 레귤레이터리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면역 조절을 합니다. 내 줄기세포가 심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을 통해서 큰 부작용 없이 또 티슈 리제너레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식화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기 딸 세포로 그렇죠? 또 도터셀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각각의 세포들은 모든 조직들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줄기세포의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크라인 이펙트, 이뮤노 레귤레이터리 이펙트를 통해서 세포가 죽어가는 것도 방지해주고 스카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세포 분열도 증가시켜주고 안지오제네시스도 일으켜주고 그리고 안티마이크로비아 이펙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무릎 관절에서는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보면은 우선 카틸리지를 다이렉트하고 리페어 시켜줍니다. 그래서 콘드로사이트 리페어가 콘드로사이트 생성이 아주 풍부해지고요. 이 덕분에 이제 페인 컨트롤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도 줄여주고 기능도 좋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니 조인트에서는 주변의 모듈레이션, 에미넌 모듈레이션 역할을 해서 실제로 PRP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인플라메토리 리스판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겠죠. 저기 케모테틱 팩터, 그 다음에 그 나쁜 사이토카인들을 저해해주고요. 그 이뮤노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은 너무 좋은 게 이게 뽑는 것도 주사하는 것도 로컬 마취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은 양을 뽑아도 상당히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외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뽑기 위해서 또 다른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거죠. 치료 과정은 이제 이렇게 환자를 고르고 보메로 아스피레이션 하고 센트리퓨게이션 하고 인젝션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그 옵션들을 말씀드리면은 치료 전에 미리 이 스템셀 구성 성분이 많아질 수 있게 전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다 필요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그 되게 골수 이식하는 환자들, 질환들, 환자들한테 주로 하는 이게 프로세스고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논문에서는 이런 처치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뉴로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이 주사를 줍니다. 3일간 피하 주사로 하고 그래서 그 줄기세포 수를 이밸류에이션해서 괜찮아지면 하는 건데 이제 고령이나 만성 질환에서 하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이것 때문에 피부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OA 때 쓰는 치료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저치로는 미리 줄기세포 수를 카운터를 미리 하는 거죠. 해서 이밸류에이션 해본 다음에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런 과정 필요 없이 효과가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인디케이션은 그레이드 2, 3가 우리가 그 신의료기술 고시에 나온 건데 아까 보신 논문처럼 그레이드 4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레이드 4도 해봤습니다. 좋아요.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 그레이드 4 환자가 토탈리로 가는 수를 확 줄여주는 것이 이 그레이드 4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점입니다. 렐러티브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인스터빌리티가 있을 때,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메니스커스 테어가 심해가지고 기딩웨이가 있다든지 반복적으로 물이 찬다든지 이런 때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머슬이 안 좋은 분들은 뭘 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도 같이 동반해서 해주는 게 좋은데 앱솔루트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본메로 아스피레이션을 하는 자리는 이제 TBI에서도 하지만은 일리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는데 시암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초음파 가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초음파 가이드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초음파 가이드로 하는 것은 특별히 논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시암 가이드를 할 때 제가 여기서 굳이 신경들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캐뉼라를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옆으로 삐끗하거든요. 삐끗할 때 깊이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너브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해드리려고 요 너브를 보여드린 겁니다. 슈페리어 인페리어 글루티얼 러브가 지나가니까요. 시암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환자를 엎드린 상태에서 요 PSIS에서 PIIS까지 가는 요 크레스트를 완전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나오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를 잡고
가운데다가 딱 위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를 포지션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돌려서 빼는 거죠. 근데 초음파로 한 방법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CT를 놓고 어디가 가장 이게 많이 이 넓은 곳이고 그 넓은 곳이 PSIS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봐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 결과 이 각도를 보니까 되게 25도 이쪽 저쪽이에요. 그래서 20도에서 30도 사이로 각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곳이 포인트가 25에서 3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깊이는 이 정도 들어가면은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여기도 미리 재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드래프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환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드래프도 좀 잘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초음파를 이렇게 비닐로 싸서 소독시킨 비닐로 싸서 이제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SIS 위 아래로 쭉 보고 어디가 가장 넓은 곳인가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곳을 찾아서 리도카인으로 여기까지 마취를 합니다. 리도카인 마취를 할 때 본터치를 반드시 해서 페리오스테움까지 충분히 마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통증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는 인젝션을 이제 하는 거죠. 그 각도 그대로 잡고 이제 리도카인 마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캐뉼라로 같은 방향으로 놓고 돌려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 말렛으로 때려서 땅땅땅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말렛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쭉 뽑습니다. 뽑으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게 50cc 정도 뽑는데 저는 뺄 수 있으면 한 자리에서 이게 100cc까지 뽑습니다. 큰 문제 없고 너무 체구가 작거나 몸무게가 작으신 조그마한 여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양측에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잘 나오고요. 뽑고 난 다음에 운드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1cm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수쳐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기 꺼져 덮어주는 끝에 끝납니다. 센트리퓨게이션은 센트리퓨게이션은 되게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피트를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매뉴얼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되게 3200G에 15분 정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2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세포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품을 쓰긴 하는데 센트리퓨게이션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왔다 갔다 해서 센트리퓨게이션 하는 때까지 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주의하는 거 강조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집어넣고 쭉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안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잘 굳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 방지 응고 방지하는 거 충분히 넣어서 해줘야 되고요.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인젝션 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한번 이게 그 줄기세포 숫자가 얼마 정도 되어야 우리가 관절 기능이나 연골 기생 효과가 좋은가 나온 논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되게 5천만 개에서 1억 개가 가장 좋대요. 그런데 우리가 50cc 뽑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1cc당 600에서 700개의 MSC 콜로니. MSC 콜로니라는 건 뭐냐면은 줄기세포 숫자 일일이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나와가지고 스스로 분할을 해서 콜로니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카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SC 콜로니라고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아스피레이션 할 때 첫 번째 아스피레이션 때 되게 cc당 600에서 700개가 나오니까 600cc를 우리가 뽑는다는 가정을 하면은 5천만 개를 확보하려면 83리터가 필요하거든요. 83리터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지고 12~13명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놓은 겁니다. 배양을 해놓고 충분한 숫자가 확보된 다음에 다시 주사를 했던 것이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빼고 배양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무릎 저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아티큘라 카틸리지에다가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던 거고 2~3주 배양이 필요했던 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 인정됐던 줄기세포 치료인데 최근에 그냥 뽑아서 5cc 정도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했더니 똑같더라 이거예요. 효과가 전혀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논문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0cc만 채취했어도 전혀 기존의 치료하고 배양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이 조인트 안에 인젝션 하는 것뿐만 아니고 프로로세라피를 주변 망가진 데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서브콘디랄 인트라 오세우스 인젝션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제가 그 AAOM을 갔는데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 뼈가 우리 MRI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이런 파인딩을 보셨을 거예요. 본 브루즈 또는 본 컨투전 이런 파인딩. 그게 이제 여기처럼 본이 내부가 멍이 드는 거죠. 내부가 멍이 드는 데가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OA가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같이 넣어주면은 콘드로사이트 생기거나 통증 줄이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OA 때 같이 인트라오세우스 인젝션을 해주면은 토탈리로 가는 거를 훨씬 미뤄주고 이게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MRI를 찍어서 지금은 반드시 이걸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쓴 기계들은 마스렉스나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기계들이 있어요. 정확히 포인트 감지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비싼 기계를 쓸 수는 없고요. 그냥 18개의 니드를 뼈 안에다 조금 박아놓고 그 니드를 통해서 K-와이어를 넣습니다. 원하는 곳까지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8개의 니들이 지금 뼈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드릴링을 이렇게 이 사이로 가는 와이어로 드릴링을 한 다음에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뼈 안으로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뼈 안으로 넣을 때 통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저는 여기 사피너스하고 옵스레이터 너브를 미리 블록하고 합니다. 조금 덜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디포스 티슈, 패티에서 나온 SVP 스템셀인데 패티에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덩어리로 뽑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지방 흡입하는 것처럼 이몰전 형태로 뽑기도 합니다. 덩어리로 나온 거는 주사기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티슈를 좀 디스럽션 시켜놓고 하고요. 이 에몰전 형태로 나온 거는 바로 그냥 센트리피게이션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센트리피게이션 하는데 이게 지방세포 자체가 콜라겐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센트리피게이션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이 이렇게 바스큘라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큘라 컴포넌트가 많으면서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트로말 바스큘라 프랙션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SVP 스템셀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 콜라겐을 녹이기 위해서 콜라제네이즈라는 효소를 씁니다. 1차. 그래서 이제 콜라제네이즈를 넣는데 이 콜라제네이즈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콜라제네이즈를 한번 씻어내야 됩니다. 빼낸 걸 가지고. 그래서 씻기 위해서 한번 세척하고
센트리퓨게이션 해서 또 한 번 세척하고 그 다음에 필터에 한 번 더 걸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입원실이 충분히 갖춰진 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SVP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SVP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역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기가 되게 편해진 게 AI가 이 논문 정리를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건데 논문은 이제 AI가 다 찾아줍니다. 근데 너무 잘 찾아요. 정리도 잘해주고. 그래서 강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SVP 스템셀은 똑같이 페인 릴리프하고 펑셔널 임프루브먼트가 의미 있게 좋아지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지방만 잘 빼면. 그리고 스템셀하고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57세 여자분인데 1년 좀 됐는데 조인트 스페이스가 와이드닝 된 거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 MRI상에 본 그 서브콘드랄 리전이 있던 부위가 좀 많이 좋아진 거는 제가 느낄 수 있고요. 이분은 여기가 요 레벨이 실제로 MRI 여기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레벨들이 없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3년 동안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시비어 콘드로말라지아가 있고 피모와 파텔라 사이에 아스라이티스가 심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 MRI 보면은 파텔라 있는데 여기가 서브콘드랄 리전도 있고 조인트 에피전도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카이라인 뷰에서 보면은 여기가 카틸리지가 이 디펙트가 딱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파텔라에도 여기 서브콘드랄 인젝션을 해줬고 프록시멀 피머에도 그 파텔라가 만나는 인접한 부위를 정확히 센치를 계산해서 거기까지 인젝션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수술 전에 이 조인트 스프라 파텔라 포츠입니다.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가 엄청 심했는데 43일째 왔을 때 이렇게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조인트 디퓨전은 있는데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제가 실패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환자가 조인트 디퓨전이 너무 심해서 한 서너 번을 찾아왔는데 일주일째는 안 빼졌어요. 좀 견딜만 하셔서 이제 한 달 만에 오셨어요. 한 달 만에 오셔서 그때도 심하길래 좀 뺐는데 그 환자가 계속 물이 차는 거예요. 또 결과도 조금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스템셀이 우리가 여기다 이식해줬을 때 6개월 정도 산대요. 그러니까 조인트 디퓨전이 있어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6개월 정도는 여기서 살아나면서 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본메로나 아디포스 티슈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템셀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PRP 말씀드리겠습니다. PRP는 많이들 이제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0년도 12월에 인정기구가 됐고요. 저는 이때부터 이제 요 아이셀 바이오를 쓰는데 어디든지 다 기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효과가 검증되고 그다음에 저렴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니 조인트에도 이제 작년에 인정기구가 됐어요. 근데 니 조인트도 생각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럼 PRP는 어떤 성분들이 있길래 이렇게 좋으냐? 잘 아시다시피 이건 많이 알려진 거죠. 이런 PDGF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엔자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히모탁틱 팩터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특히 텐던이나 리가먼트 리페어, 리제너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도 통증 감소와 기능 증진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게 본 유니온도 힐링을 촉진시켜 준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분이 1년간 정말 무지막지하게 골프 연습을 하고 골프장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1년 동안 했어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골프를 심하게 해서 여기가 다 찢어졌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라디오스와 얼라 사이의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캡슐이 다 찢어졌고요. 그 위에 브라키오 라디아리스까지 다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디 아산병원에 갔더니 수술 못하겠다 하고 또 근처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수술 어렵겠다고 하고 다른 데서 이제 수술 해주겠다 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저한테 왔는데 그때 PRP를 5번을 했어요. 5번을 하고 이게 3개월 정도 지나서 아니요 3개월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더 아파서 24년도에 3번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가장 8월 7일 날 하러 간 겁니다. 너무너무 깔끔하게 리페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는 환자인데요. 무릎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느냐. 무릎에서 페인 릴리프와 펑셔널 임프루먼트는 명확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1에서 3까지 환자가 주로 있는데 문제는 이 카틸리지 리페어는 아직 논문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단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LP, PRP, LR, PRP 이건 뭐냐면은 PRP만 순수하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백혈구가 일부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많이 포함된 성분을 쓰기도 하고 백혈구를 좀 제거해서 쓰는 PRP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류코사이트 푸어 또는 류코사이트 리치 그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류코사이트 푸어가 조금 더 효과가 좋고 그리고 백혈구가 적기 때문에 덜 아프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류코사이트 푸어와 리치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기존 PRP 튜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절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PRP 사용하는 키트 회사에다 물어봅니다. 조금만 더 밀어서 빼거나 조금만 더 밀어서 줄이거나 하면 되거든요. 이런 이제 그 레퍼런스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템셀과 PRP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니 조인트에서. 그런데 스템셀은 재생 능력과 분화능이 좋고 조직 회복 능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PRP는 성장 인자가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신생 혈관을 만들어주는데 차이점은 연골, 콘드로사이트, 즉 리페어 손상된 연골 조직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서 PRP와 스템셀은 조금 갈라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증도 그레이드 1에서 3까지는 PRP도 같은 효과를 보이나 모더레이트 시리어는 스템셀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지속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하고 스템셀은 1, 2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은 1년 또는 6개월 간격으로 2-3번을 하는 것이 스템셀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결론이고 컴플리케이션은 양쪽 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치료가 아니니까 가셔서 해보시면은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한 번에 끝나고 다음 참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는 현대정형외과 원장님으로 계신 홍경진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경진 원장님은 연세대학교 원주기과대학 졸업하셨고 원주기독병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 마치셨습니다. 현재 저희 초음파 연구의 강사 활동을 계십니다. 강의하실 내용은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환자를 평가할 때 MRI 영상의 가치와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현대정형외과 홍경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굉장히 깁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환자를 평가할 때 MRI 영상의 가치와 중요성, 줄여서 말하면 무릎 MR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환자분들이 CD를 많이 가지고 오시죠. 특히 무릎 MRI CD 많이 갖고 오는데 갖고 오면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반갑다 이런 느낌 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데 두려운데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너무 많은데 CD가 좀 귀찮다. 환자가 너무 없어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갖고 와도 귀찮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의 기본 베이스는 일단 MRI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예과 때부터나 뭐 본과 때 뭐 의사생활 하면서 무릎 MRI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MRI를 잘 모르니까 내가 환자한테 설명도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도 제대로 적절하게 치료를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치료 결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대정형외과에서 저희 장인어른이랑 같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병원을 살려보고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이제 20만 명이 넘는 나름 정형외과에서 좀 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CD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거 봐달라 저거 봐달라. 저도 처음엔 잘 모르고 공부 안 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치료를 정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잘 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환자의 결과도 좋아지고 좋은 피드백이 오면서 병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무릎 MRI이긴 하지만요, 이 조그만 공부가 여러분들의 이 스노볼처럼 여러분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료에도 더욱더 좋은 이펙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MRI 볼 때 모든 컷을 다 보면 좋겠죠. 이렇게 세지탈 뷰, 코로널 뷰 다 보면 좋은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봐야 되는데요. MRI는 사진 필터라고 부르는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T1, T2 시퀀스가 대표적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T1은 뭐 물이 까맣다, T2는 물이 하얗다,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릎 MRI에서 보면요, 이렇게 명확하게 더 차이가 보입니다. T1과 T2인데요. 가장 딱 눈에 보이는 건 뭔가요? 플루이드가 하얗게 보이는 게 T2에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병변이 생기면 보통 그 주변에 이데마가 생기거나 뭐 피가 차거나 이런 플루이드 컬렉션이 생기기 때문에 T2에서 이게 하얗게 보이는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것이 병변을 좀 탐지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에 MRI 보실 때는 기본적인 시퀀스는 T2로, 특히 머스큘러 스켈레토에서는 T2로 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T1은 그럼 언제 보냐? 이제 지방 조직이랑 여러 가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해부학적 아나토미를 보기 위해서는 T1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프로톤 덴시티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조, 대비를 조금 더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리가멘트나 메니스커스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PD 영상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서요. 이렇게 T2나 PD 영상을 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떤 플레인으로 봐야 되냐? 다 보면 좋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엑시얼, 코로널, 세지털이 있는데, 메니스커스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를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 세지탈 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플레인이기도 하고요. 이 세지탈 뷰를 봤을 때 메니스커스의 정상 부분과 병변이 있는 구조물들을 조금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크루시엘 리가멘트와 포스테리어 크루시엘 리가멘트 같은 경우도 역시 세지탈 방향으로 리가멘트가 주행을 하기 때문에 세지탈 플레인에서 꼭 하나를 보신다면 보시는 게 좋고요. 같은 이유로 콜레탈 리가멘트, 라테럴 콜레탈 리가멘트, 메디아 콜레탈 리가멘트도 코로널 뷰에서, 코로널 플레인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카틸리지 리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셋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뭐 뎁스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뷰를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파텔로 페모럴 조인트의 문제는 엑시얼 플레인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제 리전별로 어떤 플레인이 제일 좋고 레커멘드 되는 시퀀스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가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컨텐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깊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졸린 시간이라 최대한 글씨는 줄이고 유튜브 명성에 맞게 영상 위주로 넣었습니다. 먼저 메니스커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스커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속 옵쇼션이나 스테빌라이저 또는 로드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티비아와 피머가 이렇게 피보팅 인저리를 받으면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노년층에서는 디제네이트 뷰티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맥머레이 검사라든지 어플라이 컴플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피지컬 리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이제 MRI를 봐야 되는데 노멀 메니스커스부터 알아야겠죠.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이렇게 조금 C자 형태, 작은 C자 형태에 가깝고요.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조금 큰 C자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라고 하면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안테리어 혼이 포스테리어 혼에 비해 좀 너비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이탈 뷰에서 보면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포스테리어 혼이 조금 더 이렇게 긴 삼각형, 로우 시그널로 보이고요.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보시면 메디al 메니스커스를 액시얼 뷰에서 보면 커다란 C자 형태로 보이죠. 그리고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조금 작은 C자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세지탈 뷰에서 한번 보시면요. 메디al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는 조금 더 긴 로우 시그널의 삼각형으로 보이고요. 안테리어는 좀 짧게 보이죠.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똑같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노멀 메니스커스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바로 보타이 사인입니다. 나비 넥타이 잘 아시죠? 메니스커스가 이제 로우 시그널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된 게 보타이 사인인데 노멀 메니스커스에서는 이렇게 한 두 슬라이스나 세 슬라이스 정도에서는 이렇게 보타이 사인이 관찰이 되어야 노멀 메니스커스입니다. 이게 너무 안 보인다. 한 슬라이스에서 안 보인다. 아니면 한 컷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버켓 엔들 테어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테어 글레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어 글레이드는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MR에서 보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로우 시그널로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메니스커스고요. 그 안에 하이 시그널로 점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레이드 1 테어입니다. 그레이드 2 테어는 이 내부 안에 선처럼 하이 시그널이 관찰이 되는 게 그레이드 2 테어. 그레이드 3는 그 테어 라인이 하이 시그널이 페리페럴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조인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그레이드 3입니다. 그레이드 3는 대부분 테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레이드 1과 2인 경우에는 테어인 경우도 있고요. 젊은 층에서는 뮤코이드 디제네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생리적인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을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니스커스 타입 테어 타입입니다. 정상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있으면 롱기튜디널 테어가 있고요. 롱기튜디널 테어가 더 찢어지면서 이 조각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버켓 엔드 테어. 이렇게 프리에치로부터 페리페랄 쪽으로 가게 되면 라디알 테어. 이 라디알 테어랑 똑같은데 부착 부위에 찢어지면 루트 테어. 이게 오블리크한 모양으로 되면 오블릭 테어 혹은 페라픽 테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눕혀봤을 때 좌우로 찢어져 있다. 호리젠탈 테어입니다. MR에서 한 번씩 보시죠. 호리젠탈 테어입니다. 호리젠탈 테어는요, 기본적으로 퇴행성, 디제네이티브 병변입니다. 포스테리어 혼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MR에서 보시면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삼각형이 있는데 하이 시그널로 관찰되는 띠 모양의 이것이 바로 호리젠탈 테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좌우로 좀 보이시죠? 이렇게 관찰되시나요? 이렇게 하이 시그널로 메니스커스에서 티비아 플라토를 따라서 수평하게 관찰되는 것이 바로 호리젠탈 테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호리젠탈 테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플레이드가 이 호리젠탈 테어로 들어가서 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메니스컬 시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리젠탈 테어에 더 심해지면 이렇게 시스트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롱기튜디널 혹은 벌티컬 테어입니다. 벌티컬 테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포스테리어원에서 미드온 쪽으로 보통 주행을 하게 되고요. 젊은 층에서 많이 외상에 의해서 손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에서는 특징적으로 아까는 좌우로 수평으로 됐다 그러면 MRI에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삼각형이 메니스커스에서 관찰이 됩니다. 코로날 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MRI는 세지탈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찰되시죠? 자, 여러 컷을 좌우로 좀 돌려보면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관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롱기튜디널 테어, 버티컬 테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알 테어입니다. 라디알 테어는요, 이렇게 프리에치로부터 페리페럴 쪽으로 찢어진 게 이제 라디알 테어인데 실제 스코프에서는 관절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근데 라디알 테어는 이 메니스커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드 트랜스미션을 하기 때문에 속 업솔션을 하기 때문에 이 라디알 테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후프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 메니스커스에서 이 로드를 이제 업솔션하는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알 테어는 보통 젊은 사람들에서 찢어지는 게 외상에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RI에서는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세지탈 뷰에서는 버티컬 클리프라고 해서 딱 잘린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잘린 듯이 보이고요. 코로널 뷰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약간 희미하게,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하긴 한데 약간 블런트하게 관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지탈 뷰에서 보시죠. 요거 이제 고해상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없어졌죠. 없어지다가 다시 한번 없다가 보이시죠? 딱 생깁니다. 이게 이제 라디알 테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요 MRI는 페라픽 테어라고 약간 오블리크한 테어이기 때문에 약간 바로 이렇게 클리프가 바로 보이진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라디알 테어에서 특징적인 루트 테어입니다. 메니스커스가 부착되는 루트 부분에 찢어진 것인데요. 루트 테어인 경우에는 고스트 메니스커스라고 해서
수술 히스토리도 없는데 갑자기 메니스커스가 낯이 부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ACL 리컨을 하셨던,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여기 메니스커스 갑자기 안 보이다가 딱 보이죠. 네, 이런 게 바로 고스트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해서 루트 테어의 전형적인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버켓엔드 테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롱기튜디널 테어에서 연장된, 더 심해지면 이렇게 조각이 나치 쪽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코프에서는 이렇게 관절경에서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널 뷰에서 이렇게 조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지탈 뷰에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PCL 사인, 그리고 보타이 사인이 없어진다. 더블 PCL 사인은 뭐냐? 뒤에 말씀드린 PCL이 오거든요. 포스티리어 크루시얼 리가멘트인데 그 앞쪽에 뭔가 로우 시그널로 띠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버켓엔드 테어의 이 조각이 나치 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찰되는 더블 PCL 사인입니다. 그리고 보타이 사인이 없어진다. 요거 보시면 요것도 이제 버켓엔드 테어인데요. 여기 조각이 관찰되시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뭐가 관찰이 됩니다. 뒤쪽에는 포스티리어 크루시얼 리가멘트 PCL이 보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더블 PCL 사인이 보이죠. 그리고 보타이 사인이 보여야 되는데 한 컷 정도만 보이고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버켓엔드 테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더블 PCL 사인과 보타이 사인이 없어진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 보면요, 디제네티브 때 생기는 호리젠탈 테어는 이렇게 메니스커스에서 수평으로 하이 시그널이 관찰이 되고요. 벌티컬 테어는 위아래 수직으로, 라디알 테어는 클리프로, 그리고 버켓엔드 테어는 이렇게 더블 PCL 사인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테어를 알았어. 그럼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버켓엔드 테어 왠지 수술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라디알 테어도 아까 말씀드린 후프 스테스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호리젠탈 테어와 벌티컬 테어인데, 호리젠탈 테어인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제네이티브 테어이기 때문에 OA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이 병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증상에 따라서 수술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럼 남은 건 벌티컬 테어인데, 벌티컬 테어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메니스커스는 이 혈액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혈관이 라테랄 3분의 1 쪽에만 위치합니다. 이게 레드 존, 가운데는 화이트 레드 존, 안쪽은 화이트 존인데, 이 레드 존이나 화이트 레드 존에 만약에 벌티컬 테어로 찢어졌다. 그러면 꿈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회복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페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화이트 존에 찢어졌다. 여기 꿈에도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결과도 안 좋고요. 그래서 파셜 메니섹토미를, 메니스커스를 좀 잘라주거나 경과가 심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메니스커스 봐야 될 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메니스커스는 아까 제가 C자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는 선천적으로 약간 D자 형태에 가까운 메니스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콥에서는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아까 제가 보타이 사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보타이 사인이 4컷, 5컷, 여러 컷에서 보이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타이 사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없어졌네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보타이 사인이 계속적으로 돌릴 때 관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디스코이드 메니스의 특징적이고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는 내부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가 불규칙하게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스트레스에서도 파열되기 쉬워서 증상이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양인 C자 형태로 조금 파셜 메니섹토미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니스커스는 이렇게 다 봤고요. 다음은 안테리어 크루시얼 리가멘트 AC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CL, 남성분들이라면 군대 가기 싫어서 한 번씩 이 ACL 럽처를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ACL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발그스포스가 되면서 피머와 티비아가 서로 피버팅 인저리를 받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농구 선수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라크만 테스트라든지 안테리어 드로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안테리어 크루시얼 리가멘트의 병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노멀 아나토미는요, 여기 보시면 피머의 포스테로 메디얼부터 티비아의 안테로 라테랄 방향으로 주행하는 로우 시그널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관찰되는 것이 ACL입니다. 안테로 크루시얼 리가멘트인데 보통 한번 보시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ACL은 이렇게 AM 번들, 안테로 메디얼 번들과 포스테로 라테랄 번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통 무릎을 구부렸을 때 많이 다칩니다. 근데 무릎을 구부렸을 때에는 AM 번들, 안테로 메디얼 번들이 더 텐션이 가해진 상태에서 손상을 받기 때문에 보통 AM 번들에 럽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두 가지 번들을 구별하기는 쉽진 않지만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안테로 메디얼 번들이 조금 더 로우 시그널로 MRI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테리어 크루셜 리가멘트 럽처는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 크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는 디스컨티뉴이티. 당연히 이제 럽처가 됐으니까 연속성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플루이드 콜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섬유의 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전에 보셨던 노멀 LCL에 비해서 여기는 뭔가 컨티뉴이티도 끊어져 있고요. 섬유도 조금 뭔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주변에 하이 시그널로 관찰되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CL 럽처의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프록시말 쪽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미드 서브스탄스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로우 서브스탄스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CL을 봤는데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사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ACL 할 때 안티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는데 MRI를 찍을 때는 이렇게 티비아가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페이머의 포스테리어 콘다일이 티비아의 포스테리어보다 5mm 이상 뒤로 밀리게 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안티리어 드로우 사인이라고 해서 ACL 럽처의 세컨더리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CL이 끊어지면 뒤쪽에 있는 PCL도 뭔가 느슨해지겠죠. 이게 바로 PCL 보잉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건 프랙처라고 해서 ACL 럽처가 됐을 때 이제 티비아가 무릎이 발구스 그리고 익스터널 인저리가 되면서 외측에 티비아 플라토의 외측에 어벌전 프랙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세건 프랙처라고 해서 ACL의 세컨더리로 제일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인입니다. 또 티비아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티비아의 뒤쪽이랑 피머의 앞쪽이랑 부딪히는 키싱 컨투전도 MRI에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파셜 럽처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파셜 럽처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파셜 럽처는 전반적인 컨티뉴이티는 유지가 되는데 내부에 이제 하이 시그널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 파이버가 조금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두꺼워지는 게 이제 파셜 럽처의 특징인데요. 아까 ACL이랑 아까 ACL 토탈 럽처랑 다르게 어느 정도 파이버가 좀 유지가 되는 듯하지만 안에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플루이드가 좀 관찰이 되고요. 파이버도 왠지 웨이브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게 이제 ACL 럽처의 파셜 럽처의 전형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대부분 컴플리트 럽처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시행하면 MRI에서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로우 시그널로 강하게 관찰이 되겠고요. 다음은 포스테리어 크루셜 리가멘트 PCL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L보다 훨씬 강한 강도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시보드 인저리라든지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를 받으면 PCL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포스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라든지 쿼드리셉스 컨트랙션 테스트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멀 아나토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아나토미는요, 이렇게 피머의 포스테리어 콘다일 낯이 있는 부분에서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메디알 쪽으로 주행하는 로우 시그널의 이 띠 모양이 바로 PCL의 전형적인 노멀 아나토미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ACL처럼 보시면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PCL이 이렇게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조그만 조각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메니스크 스테어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종종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요 이 메니스크 페모럴 리가멘트라고 해서 PCL 앞뒤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감싸고 지나가는 리가멘트가 있는데 앞쪽이 지나가는 게 험프리 리가멘트, 뒤쪽이 리스버그 리가멘트인데 그 조각들이 이렇게 그 단면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둘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다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MRI에서 PCL을 봤는데 이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 메니스크 페모럴 리가멘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CL 럽처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관찰이 될까요? ACL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스컨티뉴이티가 관찰이 되고요. 주변에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플루이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섬유도 파열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컴플리트 PCL 럽처의 단면인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한번 보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벌전 프랙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인저리일 때는요. 티비아 포스테리어 쪽이 떨어져 나가는 어벌전 프랙처가 생겨서 PCL 럽처, PCL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이 떨어진 어벌전 프랙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보셔야 되겠고요. 파셜 럽처도 역시 안테리어 크루셜 리가멘트와 똑같습니다. 컨티뉴이티는 유지가 되는데 내부에 하이 시그널이 보이거나 섬유가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조금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도 역시 파셜 럽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안테리어 크루셜 리가멘트에서 세컨더리로 봤던 게 세건 프랙처라고 했잖아요. 리버스 세건 프랙처라고 PCL 럽처가 있을 때 세컨더리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발구스 포스를 받게 되면 메디알 쪽에 있는 이 메디알 메니스크 페모럴 리가멘트 쪽이 같이 어벌전 프랙처가 발생을 하면서 발생한 게 벌써 리버스 시건 프랙처인데요. 이게 있으면 이제 PCL의 세컨더리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역시 ACL과 동일하게
컴플리트 러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PCL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럴 라테랄 컴플렉스까지 같이 확인을 해봐서 그 주변 구조물도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콜라테럴 리가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알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있는데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바루스나 발구스 인저리를 받게 되면 콜라테럴 리가멘트 손상을 받게 되겠죠. 발구스 테스트를 통해서는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멘트를, 바루스 테스트를 통해서는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멘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노멀 아나토미는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멘트는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파시아,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슈퍼피셜 레이어, 가장 안쪽에 딥 레이어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랑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MRI에서는 이렇게 고해상도로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세 층을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멘트의 노멀 아나토미인데요. 피머의 라테럴 콘다일에서 피블라 헤드 쪽으로 주행하는 이 부분이 바로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멘트의 MRI에서의 코로널 부분인데요. 이 주변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있고 이 주변에 팔미투스 텐던이나 팔미투어 피브랄 리가멘트, 라테럴 가스트로크네미스 텐던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레이싱을 하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상 아나토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멘트는 이 로우 시그널로 이 티비아와 피머에 붙어서 거의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직으로 거의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전장에서 이렇게 잘 관찰이 됩니다. 한두 슬라이스에서 전장에서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포스텔 크루셜 리가멘트인 경우에는 피블라 헤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오블릭하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한 슬라이스에서 보이기보다는 여러 슬라이스를 나누어서 보면서 컨티뉴티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리가멘트 테어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레이드를 어떻게 나누느냐, 크게 1, 2, 3로 나눕니다. 노말입니다. 노말은 뭐 그냥 문제 없이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피머와 티비아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는 게 바로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멘트라고 하면요. 그레이드 1인 경우에는 로우 시그널은 관찰이 되는데 그 바깥쪽에 이렇게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이데마나 플루이드가 있는 경우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인 경우에는 약간의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그 컨티뉴티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내부에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플루이드나 이데마가 보이는 경우가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는 그것조차도 안 보이고 다 깨진 경우가 그레이드 3입니다. 메디알 메니스커스나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멘트나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멘트는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치료가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보조기를 이용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레이드 3인 경우에는 주변 조직과 같이 확인을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빠른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틸리 리전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볼 텐데요. OCD,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라는 질병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10대, 20대 아니면 젊은 운동하는 분들이 마이크로 인저리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 연골이나 연골 하골 주변에 이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라고 하는데 니를 익스텐션하면서 TBR 인터널 로테이션 시켰을 때 통증이 생기면 이게 윌슨스 테스트라고 해서 감별하는 피지컬 리비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대쪽도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는요, 이렇게 MRI에서 T1에서 보면요,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딱 병변이 레귤러하게 관찰이 됩니다. T2에서는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데 그 주변에 하이 시그널로 플루이드 림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루이드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나치 부분에 존재합니다. 보통 메디알 나치 쪽에, 메디알 페모럴 콘다일 나치 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약간 아주 이레귤러하진 않고 어느 정도의 병변이 레귤러하게 관찰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1, 2부터 5번까지, 그레이드 5까지 있는데요. 1, 2는 비교적 안정적인 병변이고요. 3, 4, 5는 불안정한 병변입니다. MRI에서는 1은 그냥 약간의 시그널 체인지만 보이는 경우고요. 2는 시그널 체인지는 조금 있는데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전혀 없는 경우. 3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병변은 있는데 로우 시그널로 병변이 있는데 아까 봤던 하이 시그널 플루이드가 부분적으로만 차 있는 경우. 4는 플루이드가 다 그 병변 주변을 차고 있는 경우. 하지만 이 연골이 떨어지진 않는 경우. 5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 루즈 바디가 생긴 경우입니다. 3, 4, 5는 불안정한 병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을 재생해주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오스테오 네크로시스와 OCD를 이제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딱 이건 보시면 오스테오 네크로시스고요. 오스테오 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OCD, 오스테오 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는 조금 더 피머 콘다일의 내측에 위치를 하고요.
오스테오네크로시스는 웨이트베어링이 되는 조금 더 내측 좀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레귤러하고 조금 더 하이 시그널이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오스테오네크로시스고요. OCD인 경우에는 보통 이 위치에서만 로우 시그널로 관찰이 되고 심하면 주변에만 이렇게 하이 시그널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드로말라시아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스쿼트 운동이나 등산도 하고 러닝도 많이 하면서 이 파텔라 페모럴 조인트 부분에 손상이 많이 있는데 콘드로말라시아는 파텔라 아래쪽에 있는 연골이 여러 가지 자극들로 인해서 손상받는 것을 콘드로말라시아라고 합니다. 파텔라 그라인딩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모디파이드 아우터 브리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레이드 0은 정상, 그레이드 1은 부분적인 시그널만 있는 경우, 그레이드 2는 피셔가 50% 미만만 있는 경우, 그레이드 3는 50% 이상의 피셔가 있는 경우, 그레이드 4는 피셔가 전체적으로 다 노출이 되면서 연골 하골까지 노출이 된 경우인데요. 그레이드 3, 정상의 경우에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카틸리지인데 3만 돼도 이렇게 프레임이 보이면서 피셔가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드 1, 2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병변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잘 안 오시는데 3 정도만 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셔가 50% 이상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그레이드 4입니다. 카틸리지 주변에 하이 시그널로 전체적으로 관찰이 되고 연골 하골에도 역시 하이 시그널 병변이 관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MRI 한 번만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병변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뭐처럼 보이시나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뭔가 되게 지저분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죠? 뭐 암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PVNS입니다. 피그멘티드 빌로노듈러 시노바이티스인데요. 시노비움이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헤모시더린이 침착된 빌러스나 아니면 노듈 타입으로 이렇게 증식되는 일종의 양성 종양입니다. 계속 증식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MRI 환자분들이 오셨다. 바로 뭐 수술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술하시면 되겠지만 일반 외래에 계시면 수술하는 병원으로 빨리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린 친구들이 운동을 할 때마다 걸리는 느낌이 들고 무릎 앞쪽이 좀 아파요. 뚝뚝 소리도 나요. 근데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띠처럼 보이는 게 관찰이 됩니다.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플리카 신드롬입니다. 플리카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는 구조인데요. 퇴행이 되면서 없어지는 구조인데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계속적인 마찰로 인해서 이렇게 두꺼워져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 이게 이제 자극을 주면서 통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로 잘라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저는 이제 리펠로우랑 숄더 펠로우를 했었는데 수술하는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계속 배울 때 교수님 이거 수술하고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고를 드리면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RI에서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환자 치료가, 환자 증상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더라도 MRI만 보고 그 병변을 판단해서 이 질환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MRI 이전에 반드시 환자를 보셔야 됩니다. 환자의 증상과 MRI 병변은 반드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자를 꼭 잘 보시고 면밀하게 피지컬 리뷰를 하셔서 그리고 MRI까지 잘 판독을 하셔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의 진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원에 더 나은 결과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데모스트레이션 바로 준비해 주시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아주 다양한데 짧은 시간에 이펙트 있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치료와 진단을 위한 리의 데모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시연해 주실 선생님은 판교 새로튼튼 재활의학과의 김원준 선생님께서 수료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준 선생님께서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공을 수료하셨고 저희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원준입니다. 제가 오늘 시연할 내용은 무릎에서의 올바른 초음파 스캔 방법과 주사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의 중요한 구조물을 설명드리고 중요한 치료 포인트 위주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무릎의 안테리어, 메디알, 레터럴, 포스테리어 순입니다. 먼저 안테리어를 보겠습니다. 자세는 무릎을 익스텐션한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둬
무릎이 조금 플렉션된 자세를 취합니다. 안테리어에서 중요한 구조물은 쿼드리세스 텐던, 수프라파텔라 리세스, 그리고 파텔라 텐던입니다. 먼저 수프라파텔라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파텔라 분의 어퍼포를 확인하고 그 위에 프로블 디스탈 프로브를 롱 엑시스로 대보겠습니다. 프리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화면의 좌측이 프록시말, 우측이 디스탈입니다. 화면의 우측에 하이퍼 에코익한 파텔라본이 보이고 거기에 부착된 피블렐라 패턴의 쿼드리세스 텐던이 보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텐던의 텐션이 조금 떨어져 있고 하이퍼 에코익하게도 보이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풀플렉션합니다. 조금 더 하이퍼 에코익한 피블렐라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착 부위에 병변이 많으므로 여기를 메디얼부터 레터럴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만약 병변이 있다면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쿼드리세스 텐던 아래 파텔라본의 상방에 삼각형 모양의 구조는 수프라파텔라 페페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어네코익한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관찰되는데 이 뷰에서 프로브를 90도로 돌리게 되면 가운데가 온목한 페모랄 트로클리아가 관찰되고 그 위에 주변 조직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네코익한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관찰됩니다. 이 카틸리지의 정상 두께는 2에서 3mm가 정상 두께이고 내측과 가측을 비교했을 때 두께가 균일하게 일정해야 합니다. 다음 다시 익스텐션. 쿼드리세스 텐던이 보이고 그 아래 수프라파텔라 페페드가 보이고 그 아래에 하이포 에코익한 라인이 보이는데 이것이 수프라파텔라 리세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피머의 안테리오 콜텍스가 보이고 그 사이에 있는 구조는 프리페모랄 페페드입니다. 이 프리페모랄 페페드에는 정확하게는 아티큘라리스 제누라는 근육이 같이 있는데 그 근육과 페페드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프라파텔라 리세스의 경우에는 조인트의 이퓨전이 적은 경우에는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리에 힘을 줘보게 하면 됩니다. 힘 빼시고 힘 줘보게. 다음처럼 플루이드가 올라와 조금 더 쉽게 수프라파텔라 리세스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프라파텔라 리세스 공간을 확인하고 이 부위에서 프로브를 90도로 돌려 레터럴에서 메디알로 주사바늘을 잘 빼서 조인트 인젝션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파텔라 에어리어 보겠습니다. 인프라파텔라는 무릎을 플렉션한 상태로 보겠습니다. 파텔라본의 로우폴을 확인하고 그 아래 프로브를 대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프록시말, 우측이 디스탈입니다. 화면의 좌측에 파텔라본에 연결되는 피블렐라 패턴의 파텔라 텐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착 부위 뒷포션도 병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 병변이 있다면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텔라 텐던을 따라서 디스탈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착 부위인 티비아 투버로시티까지 확인해 줍니다. 지금 부착하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스탈 어태치먼트에 있는 파텔라 텐던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오스구슈레터 디지즈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델도 그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텔라 텐던의 아래 그리고 TV 안테리오 콜텍스 그 사이에 플루이드가 관찰된다면 그것은 딥 인플라파텔라 버자 안에 플루이드가 관찰되는 것이고 약간의 플루이드 콜렉션은 정상 범위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병변이 의심된다면 꼭 양쪽을 비교해서 병변이 맞다면 여기도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텔라 텐던 아래의 믹스드 패턴으로 일레귤러한 에코제네시티를 보이는 큰 구조가 호파스 페페드입니다. 이 호파스 페페드는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레이어,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초음파에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무릎을 플렉션한 상태에서는 이 부위에 압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무릎을 편 상태로 보게 됩니다. 다음처럼 비교적 조금 더 하이포 에코익하고 커넥티브 티슈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 칸으로 나눠보는 세툼이 더 많은 부분이 슈퍼피셜 레이어로 보고요. 그 다음에 딥 레이어는 반면에 에코가 조금 더 균일하게 비교적 하이포 에코익한 부분이 딥 레이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정도로 해서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를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논문들에 따르면 슈퍼피셜 레이어의 경우에는 안테리어 임피지먼트에 관여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안테리어 니페인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신전했을 때 더 불편해하고 양측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의 에코가 다르고 도플러가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부위로 다이애그노스틱 블록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슈퍼피셜 레이어의 정상 에코는 파텔라 텐던 위에 있는 서큐테니어스 티슈 에코와 비슷한 것을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파텔라 본을 양옆에서 지지해주는 파텔라 레티나큘럼을 보겠습니다. 먼저 메디알 쪽을 보겠습니다. 메디알 레티나큘럼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브의 좌측을 파텔라, 우측을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 위에 되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무릎의 안테리어, 우측이 포스테리어입니다. 화면의 우측에 파텔라본에 연결되어 있는 레티나큘럼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부착 부위로 레티나큘러 인저리가 있을 경우엔 프롤로 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터럴 쪽 보겠습니다. 레터럴, 이번에는 힙 조인트를 인터럴 로테이션 한 채로 프로브의 우측을 파텔라, 좌측을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의 우측이 무릎의 안테리어, 좌측이 포스테리어입니다. 우측에서 파텔라본에 연결되는 레터럴 레티나큘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뷰에서 프로브의 좌측을 위쪽으로 워버드 로테이션 시켜주면은 파텔라본 옆쪽에 조인트 리세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인트 인젝션을 수프라파텔라 리세스에서 시도하는데 조인트 이퓨전이 적을 경우에는 수프라파텔라 리세스에서 조인트 인젝션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쪽에서 초음파를 한쪽으로 몰고 레터럴에서 메디알로 이 부위로 조인트 인젝션을 시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릎의 메디알 쪽을 보겠습니다. 메디알은 힙 조인트를 이스터럴 로테이션, 무릎을 20도가량 플렉션한 상태로 보겠습니다. 메디알 쪽에서 중요한 구조물은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먼트, 메디알 메니스커스, 그리고 패스 안세너스 텐던입니다. 먼저 프로브를 피머의 메디알 콘다일과 티비아의 메디알 콘다일 사이에 대보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프록시말, 우측이 디스탈입니다. 화면의 좌측에서 피머의 콘다일이 관찰되는데 이 콘다일 중에 가장 슈퍼피셜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피머의 에피콘다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초음파를 움직였을 때 가장 슈퍼피셜한 부분이 피머의 에피콘다일이 됩니다. 이 부위로 부착하는 리가먼트가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먼트이고 줄여서 MCL이라고 하겠습니다. MCL은 이제 아시다시피 슈퍼피셜 파이버와 딥 파이버 두 개의 파이버로 구성됩니다. 이쪽에 부착하는 파이버는 슈퍼피셜 파이버입니다. 이 부착 부위에도 병변이 많으므로 병변이 있을 때는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모의 콘다일에는 또 두드러지는 보니 튜버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덕터 튜버클입니다. 어덕터 튜버클은 에피콘다일을 중심으로 조금 상방, 후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에서 보기 위해서 먼저 에피콘다일을 잡은 상태에서 초음파의 프로브를 상방으로 이동해주고 포스테리어로 이동하면서 로테이션 시키면서 프로브의 프록시말 쪽을 프레셔를 가해줍니다. 다음 조그맣게 융기된 부분이 어덕터 튜버클이 됩니다. 이 어덕터 튜버클에는 MCL의 슈퍼피셜 파이버가 일부 올라와서 붙게 되고 그리고 위에서는 어덕터 마그너스의 일부가 내려와서 붙게 됩니다. 다음은
슈퍼피셜 MCL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피콘다일부터 해서 MCL의 주행 방향을 따라 디스탈 어태치먼트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에피콘다일을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 부분이 MCL의 슈퍼피셜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MCL을 따라 내려갈 건데 MCL은 기본적으로 발바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앞쪽으로 비스듬하게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행 방향을 따라 프로브를 내려주면 지금 이 부위가 슈퍼피셜 MCL이 되겠습니다. 약간 피블릴라 패턴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슈퍼피셜의 MCL 되겠는데 생각보다 꽤 길게 내려와서 부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L의 전체 길이는 10에서 12cm가량이 되고 조인트 라인부터 6cm, 7cm가량 내려와 티비아 콘다일의 프로미넌트한 부분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메디알 메니스커스를 보겠습니다. 조인트 라인에서 프로브를 각도를 조절해주면 조인트 라인 상에서 삼각형 모양의 메디알 메니스커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니스커스의 바로 상방에 붙어서 그 옆에 있는 피머와 티비아로 연결되는 부분이 MCL의 뒷파이버가 되겠습니다. 메니스커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니스코 페모랄 리가먼트, 메니스코 티비알 리가먼트라고 말할 수 있고 메니스코 티비알 리가먼트는 다른 말로 코로나리 리가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번에는 패스 안세이너스 텐던을 보겠습니다. 패스 안세이너스 텐던은 아시다시피 사토리우스 글라실리스 세미 텐디노서스 텐던이 모여서 내려오는 구조인데 조인트 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앞쪽으로 확 꺾여 주행하면서 슈퍼피셜 MCL로 바로 위를 덮으면서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MCL을 디스탈 부위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 부위에서 패스 안세이너스 텐던과 슈퍼피셜 MCL의 주행 방향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브를 조금 틸트해주면 슈퍼피셜 MCL 위에 에코가 다른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 구조가 패스 안세이너스 텐던의 번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확인하고 프로브를 다시 각도를 조절해줘서 패스 안세이너스 텐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슈퍼피셜 MCL과 패스 안세이너스 텐던 사이에 플루이드가 차있어 버사이티스가 있다면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터랄 보겠습니다. 레터랄 데쿠비터스 옆으로 누워서 하겠습니다. 레터랄에서는 중요한 본인 랜드마크가 있는데 중요한 본인 랜드마크는 레터랄 페모랄 에피콘다일, 거디스 투버클, 그리고 피블라이드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일리오티비알 밴드, 레터랄 콜레터랄 리가먼트, 바이세스 페모리스 텐던이 와서 붙게 되는데 이 부착 부위 모두가 레터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리오티비알 밴드를 잡기 위해 레터럴 페모랄 에피콘다일과 거지드 투버클 사이에 프로브를 대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프록시말, 우측이 디스탈입니다. 우측에 거지드 투버클의 일부가 보이고 거기에 넓게 팬아웃하면서 붙게 되는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관찰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조금 프록시말로 옮기게 되면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보이고 그 아래 레터럴 페모랄 에피콘다일이 관찰됩니다. 만약 이 사이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다면 그것이 일리오티비알 밴드 버사이티스인지 또는 조인트에 플루이드가 찬 건지를 감별해줘야 합니다. 조인트에 플루이드가 많을 경우에도 이 부위로 플루이드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그리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다른 부위에 이퓨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두 개를 감별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일리오티비알 밴드 버사이티스가 맞다면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에서 프로브를
포스테리어 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면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의 두드러지는 모양인 파플리티얼 그루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플리티얼 그루브는 파플리티우스 텐던이 부착하는 부위이고 파플리티우스 텐던은 포스테로 레터럴 코너에서 중요한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이기 때문에 치료 포인트 하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먼트, 줄여서 LCL을 보겠습니다. LCL은 이 자세에서 리가먼트의 텐션이 떨어져 있어 초음파를 댔을 때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거나 그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LCL을 잘 보기 위해서 프로브의 좌측을 레터럴 페모랄 에피콘다일에 대고 그 다음에 우측을 피블라이드 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줍니다.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 쪽에 부착하는 LCL이 보이고요. 이것을 따라서 디스탈까지 확인해 줍니다. 피블라이드에 부착하는 LCL이고 보통 이 부착 부위가 프롤로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에는 조인트 라인에서 레터럴 메니스커스를 보겠습니다. 조인트 라인쯤에서 프로브를 좀 틸트해주면 삼각형 모양으로 레터럴 메니스커스가 관찰됩니다. 이 주변에 간혹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시스트가 있다면 메니스커스 인저리가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이세스 페모리스 텐던이 부착하는 부위를 보겠습니다. LCL이 부착하는 부위에서 프로브 전체를 포스테리어 쪽으로 내려주면 바이세스 페모리스와 인터밍글돼서 잘 구분 안 되는 부위가 보이고 여기에서 프로브의 프록시마를 포스테리어 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줍니다. 피블라이드에 부착하는 바이세스 페모리스 텐던을 관찰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치료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리어 보겠습니다. 포스테리어를 엎드려서 하겠습니다. 발목 아래 베개를 넣어 무릎 쪽 텐션을 조금 줄여주고요. 포스테리어에서는 먼저 포스테로 센트럴 부분을 보겠습니다. 포스테로 센트럴의 중요한 랜드마크는 팜니티얼 아터리입니다. 팜니티얼 아터리를 잡기 위해 팜니티얼 크리지에 프로브를 숏 엑시스로 냅니다. 화면의 좌측이 메디알, 우측이 레터럴입니다. 좌측 아래에서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이 보이고 우측 아래에서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깊은 곳에서 펄세이팅하는 아터리가 팜니티얼 아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살펴보면 팜니티얼 베인이 위치하는데 제가 지금 프로브를 프레셔를 가해서 눌렀기 때문에 베인이 컬레스돼서 보이지 않고요. 그 위에 조금 하이 에코로 보이는 것은 TBR 너브입니다. 포스테리어에서는 먼저 이 너브를 따라가면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TBR 너브를 잡은 상태에서 프록시말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에서 바이셉스 페모리스의 머슬이 보이고 이 바이셉스 페모리스 머슬의 저스트 메디알에 보이는 너브가 커먼 페로니얼 너브입니다. 이 뷰에서 조금 더 프록시말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TBR 너브와 커먼 페로니얼 너브가 모여서 사이아틱 너브가 되는 부위가 관찰됩니다. 여기서 너브들이 모이고 다시 분진되는 이 포인트가 하이드로 다이섹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디스탈 아래 인터콘딜라 노치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페모랄 콘다일이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브를 디스탈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콘다일이 사라질 때쯤 하이퍼 에코익한 라인이 보이는데 이것이 포스테리어 캡슐입니다. 포스테리어 캡슐 위에는 TBR 러브, 커먼 페로니얼 러브의 아티큐라 브랜치, 옵트레터 러브의 포스테리어 브랜치 등이 합쳐져서 포스테리어 제니크랄 러브 플렉서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 메디알에서 레터럴로 바늘을 자입해서 위에 있는 팜리티얼 아터리가 위로 뜰 때까지 충분히 인젝션을 해주면 하이드로 다이섹션, 블록을 하게 되면 아이팩 블록이 됩니다. 아이팩은 약자인데 풀어서 말하면 인터스페이스 비트윈 팜리티얼 아터리 앤 캡슐 오브 더 D입니다. 이 공간을 말하는 거고, 잘 낫지 않는 오금이나 종아리의 통증, 저림이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뷰에서 디스탈로 조금 더 프로브를 내리게 되면 하이퍼 에코익한 캡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파플리티우스 머슬이 차지하게 됩니다. 팜리티얼 아터리 아래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것이 팜리티어스 머슬인데, 이 근육은 무릎 뒤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치료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포스테리어 크루시엘 리가먼트 보겠습니다. 줄여서 PCL. PCL을 보기 위해서는 팜리티얼 아터리를 잡고 이 팜리티얼 아터리를 롱지투디널 스캔해 보겠습니다. 지금 깊은 쪽에서 펄세이팅하는 아터리가 팜리티얼 아터리이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브 전체를 메디알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줍니다. 팜리티얼 아터리보다 그 아래에서 티비아 플라토의 후방에 부착하는 하이포 에코익한 PC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아이소트로피 때문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지만 두께가 균일해야 하고 두께가 1cm를 넘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병변이 의심되거나 시스트 등의 병변이 있다면 이 뷰에서 메디알 쪽에서 아웃 오브 플랜 인젝션 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테로 메디알 쪽 보겠습니다. 포스테로 메디알을 보기 위해선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 위에 프로브를 대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메디알, 우측이 레터럴입니다.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이 보이고 그 위에 세미 멤브레노서스 텐던이 보이고 그 위에는 세미 텐디노서스의 텐던이 보입니다. 우측에는 가스트록 네미우스의 메디알 헤드가 있고 이 가스트록 네미우스의 메디알 헤드와 세미 멤브레노서스의 텐던은 베이커스 시스트를 찾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만약 이 뷰에서 이 사이에 시스트가 있다면 베이커스 시스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미 멤브레노서스 텐던을 퍼펜디큘러하게 잡지 못해서 하이포 에코익한 시스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처럼 퍼펜디큘러 스캔을 했을 때는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트인지 텐던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프로브를 틸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미 멤브레노서스 텐던을 롱지투디널하게 잡아보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프록시말, 우측이 디스탈이고 티비아 플라토의 후방에 부착하는 세미 멤브레노서스 텐던의 다이렉트 암이 관찰됩니다. 이 부착 부위에도 테어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변이 있다면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에서 프로브의 각도를 조절해주면 조인트 라인 상에서 메니스커스가 관찰되는데 이것이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이고 여기 부착하는 리가먼트도 중요한 치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이에 우리가 봐야 될 대부분의 구조물들을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 여자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뒤편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소속 말씀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발표로 질문해 주시면 강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먼저 백승일 선생님께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은 이 퓨전만 가지고도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아파서 불편해서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 있고, 지금 뭐 PRP나 스템셀을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치료 후에 불편함은 감수를 하고 각오를 하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입전 자체가 많아지면 환자들이 불편한 기간이 길어지면 걱정할 수도 있고 좀 많이 힘들어할 텐데,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어떻게 달리 컨트롤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신지요? 인퓨전 제외하고 너무 블럭을 하신다든가 약물을 줘서 쓰신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컨트롤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퓨전 때 오는 통증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퓨전은 에퓨전만 제거해줘도 조인트 아스피레이션만 해줘도 통증은 많이 줄어드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퓨전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은 이퓨전 자체만으로는 레테럴 쪽이 스웰링돼서 그쪽 아프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쪽으로도 이제 그 캡슐이 텐트해지니까 당기는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통증들은 일반적으로 에퓨전만 제거해줘도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통증이 있다면은 그것은 에퓨전에 의한 통증이 아니고 다른 메카니컬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가장 많은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미디알 메니스커스 테어 또는 라테럴 메니스커스 테어에 의한 기계적인 자극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메니스커스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은 메니스커스 주변의 리가먼트를 치료해 주는 것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주고요. 또 다른 통증의 원인으로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의 인트레먼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샤페너스 너브를 같이 하이드로 다이섹션 해주는 것이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PRP나 스템셀을 하고도 입주전 많이 차는 경우들은 아스피레이션을 아까 좀 미룬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시면서 버텨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런 때는 이제 주로 울트라색 같은 거를 주면서 좀 환자들한테 기다리라고 격려를 해주죠. 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은 홍경기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앞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했던 게, 우리 헤마스로시스 환자들을 트라우마 때문에 가끔 보게 되는데, 이제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초음파에서도 명확하게 헤마스로시스가 의심되고 아스피레이션에서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이거는 헤마스로시스인가 아니면 퓨전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빼보면 실은 피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MRI 검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MRI야 뭐 당연히 돈 되고 뭐 비용이 많고 찍으면 다 좋죠. 당연히 좋은데, 사실 이제 피지컬 익자밍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헤마스로시스나 이게 이퓨전이 있으신 분들은 피지컬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단 첫 번째로는 통증을 줄여주거나 그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물론 아티로크루시알 리가멘트라든지 이런 게 테어가 있으면 그거는 피지컬을 해보고 알 수 있지만, 뭔가 잘 모르겠는데 왜 찾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헤마시스로시스만 빼주고 그 부분에 이제 뭐 라이스처럼 이제 아이스 어플라이 해주고 그러면서 보존적 치료 하다가 붓기가 좀 빠지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저는 피지컬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환자 일상적인 생활에서 좀 불편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을 때 자연적인 클릭 사운드라든지 걷다가 힘이 빠지는 기빙웨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저는 뭐 MRI 뭐 초음파로 볼 수 있으면 또 좋겠지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보통 MRI를 찍어보자라고 레코멘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헤마스로시스, 헤모리지가 좀 고여있는 퓨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뭐 MRI를 권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요. 김원준 선생님, 아까 강의하시면서 사이트 러브 디지털 포션에서 컴페로니얼 러브, 우리 티비알 러브 분지부의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이제 하는 포인트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자의 증상이 어떨 때 그 부위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주로 시행하시는지 개인적 경험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위에 언제 환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뭐 하시는지, 뭐 다리가 저리나 포스티브 페인 때 하시는지. 그 자주 하는 치료 포인트는 아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환자가 다리 쪽에 이렇게 아래쪽과 이제 뻗쳐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데 뒤쪽에 페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이렇게 티비알 러브하고 컴퓨러니얼 러브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발을 까딱까딱 해보면 이제 주로 어디전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환자가 저린 증상이나 혹은 뭐 증상이 무릎은 아닌데 다리 뒤쪽으로 뭔가 뻗쳐 내려간 증상이 좀 있다 하면은 자주 해주는 편인데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환자에서도 오전에 설명하신 럼바 블록을 한 이후에도 라테럴 신 쪽에 페인이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커먼페러니얼 러브가 주로 라테럴 신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럼바 블록 해주고 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이드로다이제이션을 저는 주로 많이 하는데요. 해주면은 환자가 다리 쪽에 내려가는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더블 크러시 사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환자의 그 바이오메카닉이 좀 변하면 다리 쪽에서 컴퓨러니얼 러브나 티비알 러브 내려가는 부위에서 어디전이 생기고 이리테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서 김현 선생님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뒤늦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니에서 에피전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백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피전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가장 많은 이피전의 원인은 메니스커스 인저리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심한 경우에는 카틸리지가 벗겨져가지고 그 내부의 본에서부터 밀려나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많은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통증도 심하지만 이피전을 컨트롤할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심하면은 그냥 토탈리를 레커멘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반복적인 인플라메이션, 특히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가 심하면은 이피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때는 정말 컨트롤이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를 소량 쓰는 것도 레커멘드 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쓰면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또 하이퍼트로피 된 시노비움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고지해주고 그 아스피레이션 하고 그 상태에서 가는 트리암시놀론을 이렇게 한 바이알 다 쓰는 것보다는 10에서 20ml 믹스해서 써주면 이피전 확실히 가라앉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휴식하시고요. 금융상품에 대한